선생님, 정말 놀라운 연주였습니다. 혹시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박서현? 혹시 어머님 성함은 어떻게 되나요? 어머님은 박은미라고 하시는데 왜 그러시죠?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 동안 제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첫사랑의 이름을 다시 듣게 된 한순간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의 이야기를요. 혹시 여러분도 잊을 수 없는 첫사랑이 있으신가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가슴 한편에 남아있는 그 이름이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저는 태성건설의 회장 이정호입니다. 40년 전엔 그저 평범한 건축학도였죠. 하지만 지금은 이 업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10월의 어느 저녁이었어요. 저희 회사 창립 40주년을 맞아 특별한 기념 콘서트를 개최했거든요. 평소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저는 이번 콘서트를 직접 기획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솔리스트가 정말 유명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비서 김 차장이 말했습니다. 그래, 누군데? 박서현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줄리아드 음대를 나와서 세계 각국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실력자라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누가 나오든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우리 직원들과 거래처 분들이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요. 콘서트홀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고 있었어요. 저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죠. 그런데 회장님, 옆에 앉은 장민석 부회장이 말을 걸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후계자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벌써 60대 중반이시잖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후계자라. 아이가 없는 저에게는 늘 아픈 주제였거든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고. 알겠습니다. 장민석의 눈빛에 뭔가 야심 같은 게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 사람의 속셈을 정확히 몰랐거든요. 드디어 콘서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대 위로 한 여성이 올라왔어요. 긴 흑발을 뒤로 묶고 우아한 검은 드레스를 입은 그 여성이 바로 박서현이었습니다. 첫 인상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디서 본 듯한. 하지만 그때는 단순한 기시감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오늘 연주할 곡은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2번입니다. 박서현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그 곡이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가장 좋아했던 곡이요. 박서현이 바이올린을 턱에 올리고 활을 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40년 전 음대 연습실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그 사람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정호야, 이 곡 어때? 바흐가 바이올린 하나로 이렇게 완벽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아? 박은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의 은미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의 그 집중된 표정, 음악에 완전히 빠져든 모습, 현재로 돌아와 보니 무대 위에 박서현이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연주하는 자세도 바이올린을 잡는 손의 모양도 은미와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이런 우연이. 하지만 아직은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연주가 끝났을 때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치고 있었는데 저만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박서현의 연주 실력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기교와 감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시는데 장민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네. 그냥 감동받았을 뿐이야.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지금 완전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이 우연의 일치가 정말 우연일까요? 콘서트가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저는 박서연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실례합니다. 박서연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태성건설 회장님이시죠? 박서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까지 은미와 비슷했어요. 따뜻하면서도 맑은 톤이었죠. 네, 맞습니다. 정말 놀라운 연주였어요. 특히 바흐 파르티타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그 곡을 자주 들려주셔서 특별히 애착이 있어요. 어머니라는 말에 제 심장이 또 뛰었어요. 혹시 성함을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박서현이라고 합니다. 박서현, 혹시 어머님도 음악을 하시나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진 제 자신도 놀라웠어요. 하지만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 어머니도 바이올리니스트셨어요. 제가 바이올린을 시작한 것도 어머니의 영향이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전에는 음악교사로 일하셨어요.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음악교사, 모든 게 은미와 일치했어요. 어머님 성함이 혹시 박은미라고 하시는데 왜 그러시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박은미, 제가 40년 동안 잊지 못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세상에 박은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바이올리니스트였다가 음악교사가 된 박은미라면 아, 아니에요. 그냥 혹시 제가 아는 분인가 해서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어머님과 아셨던 분이세요? 박서현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라서요. 확실하지 않네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지금 당장 확인해 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회장님께서 어머니 이름을 아신다니 신기하네요. 흔한 이름은 아닌데. 박서연의 말에 저는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정말 그 은미가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리셉션이 끝나고 회사로 돌아온 저는 바로 비서실로 갔습니다. 김 차장, 긴급히 알아봐야 할 게 있네. 네, 회장님. 무엇을 조사해 드릴까요? 오늘 연주한 박서현이라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줘. 특히 가족 관계를 중점적으로.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가능한 한 빨리. 내일 오전까지 가능할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제 가슴은 40년 전의 기억으로 뜨거웠어요. 만약, 정말 만약에 박서현이 은미의 딸이라면? 그리고 만약에 그 아이가 제 아이라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은미와 헤어질 때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잖아. 그냥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일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속삭이고 있었어요. 박서현의 연주 실력, 음악에 대한 열정, 심지어 바이올린을 잡는 손의 모양까지 모든 게 은미를 닮아 있었다고. 그리고 그 아이의 나이, 28이라고 했죠. 제가 은미와 헤어진 게 언제였더라. 95년이었으니까.
만약 그때 은미가 임신을 했다면. 아니야, 말도 안 돼. 은미가 그런 중요한 일을 숨겼을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어요. 내일 조사 결과를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였습니다. 다음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긴 밤을 보냈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고 저는 40년 전 그 시절을 떠올리며 뒤척였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머릿속에서 박서연의 연주가 계속 맴돌았어요. 회장님, 일찍 오셨네요. 김 차장이 놀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어제 부탁한 자료는 어떻게 됐나? 아직 조사 중입니다. 오늘 오후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장실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40년 전 그때가 떠올랐거든요. 40년 전 저는 25살 건축학과 3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대학교 근처에는 음대가 있었어요. 저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은미를 만났죠. 실례합니다. 혹시 이 자리 비어 있나요? 그때 은미가 제게 처음 건넨 말이었어요. 도서관이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었거든요. 네, 앉으세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습니다. 은미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긴 흑발을 뒤로 묶고 큰 눈에 맑은 미소를 지었죠. 손에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있었어요. 건축학과시죠? 늘 설계도면 보시는 걸 봤어요. 네, 맞습니다. 학과가 어디세요? 음대 바이올린과예요. 그때부터 저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캠퍼스 잔디밭에서. 은미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의 그 집중된 모습, 음악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반짝이는 눈빛. 저는 점점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정호야, 이거 들어봐. 은미가 연습실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해 줄 때가 있었어요. 주로 바흐의 곡들이었죠. 바흐는 정말 천재야. 수학적인 아름다움과 감정적인 깊이를 동시에 담아낼 수 있다니. 특히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는 정말 완벽해. 은미의 목소리는 언제나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그 곡이 어제 박서연이 연주한 바로 그 곡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때의 은미가 너무나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혼자 웃고 계시는데. 김 차장이 서류를 가져오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으시잖아요. 준비하셔야 할 텐데. 알았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김 차장이 나간 후 저는 다시 과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은미와 사귄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저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만나고 함께 음악을 듣고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었죠. 정호야, 나 나중에 정말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거야. 세계 각국에서 연주회를 열고. 당연하지. 은미 연주 실력이면 충분해. 그럼 내가 설계한 콘서트홀에서 연주회를 열까?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아? 좋은 생각이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콘서트홀을 지어줄게. 그때는 정말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꿈이든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희 관계를 알게 된 건 은미와 사귄 지 2년째 되던 해였어요. 그때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은미도 마지막 학년이었죠. 정호야. 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네, 아버지.
내가 음대생과 사귄다는 얘기를 들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저희는 조심스럽게 만났는데 누가 그런 말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당장 헤어져라. 아버지, 저는 은미를 사랑합니다. 사랑? 아버지가 비웃었어요. 넌 태성건설의 후계자다. 아무나 사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야. 하지만 이미 정혜련 회장의 딸과 선을 보기로 했다. 다음 주에 만나라. 정혜련. 대형 건설자재 회사 회장이었죠. 아버지는 제 결혼을 사업상 이익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은미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럼 회사도 집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생각해보고 답해라. 하지만 답은 뻔하지 않겠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미를 선택하면 모든 걸 잃어야 했어요. 하지만 은미를 포기한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었죠.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은미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은미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 대학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었죠. 무슨 얘기? 은미의 맑은 눈이 저를 바라봤어요. 우리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 뭐라고? 은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집안에서 반대가 심해. 아버지가. 그럼 우리 도망가자. 멀리 가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은미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은미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지금 모든 걸 포기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 사랑하면 되잖아. 돈이 없어도. 하지만 그때 은미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정호야, 사실 내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은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나. 은미가 말을 망설이고 있을 때였어요.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는데. 정호야.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며 아버지의 비서가 들어왔어요. 회장님께서 급히 오시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저는 은미를 바라봤어요. 은미가 무슨 말을 하려던 건지 궁금했지만 비서의 다급한 표정을 보니 정말 급한 일인 것 같았어요. 은미야, 미안해. 무슨 말이었는지 나중에 꼭 들을게. 내가 다시 연락할게. 정호야, 잠깐만. 은미가 저를 불렀지만 저는 이미 카페를 나서고 있었어요. 그게 은미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은미가 무슨 말을 하려던 건지 40년이 지난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병원에서 이틀을 보내고 그 후로는 회사 일에 매달려야 했죠. 은미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저를 계속 감시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정호야, 이제 정혜련 회장 딸과 약혼식을 올려야 한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은미와 그 여자 얘기는 이제 그만해. 이미 정리되었어. 무슨 뜻이세요? 내가 알아서 했다. 그 후 은미는 갑자기 사라졌어요. 학교에서도 자퇴했고 연락도 되지 않았죠. 나중에 알아보니 가족제로 서울을 떠났다고 했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정혜련 회장의 딸과 결혼했죠. 하지만 그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이였으니까요. 10년 후 이혼했고 그 후로 저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은미를 잊을 수 없었거든요.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차장의 목소리에 저는 현실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나? 박서현 씨의 어머니가 정말 박은미 씨입니다. 현재 63세이고 전직 음악교사라고 하네요.
제 손이 떨렸어요. 정말 그 은미였어요. 그리고 박서현 씨는 28살입니다. 28살. 제가 은미와 헤어진 지 40년이 조금 못 되니까. 하지만 계산해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더 조사해봐. 박서현 씨의 출생 기록, 아버지에 대한 정보, 모든 걸 다. 알겠습니다. 혼자 남은 회장실에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미, 정말 살아있었구나. 그리고 딸이 있었어. 박서현. 그 아이의 나이를 생각해 보니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그날 은미가 하려던 말이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 서재에 있는 그 바이올린 말이죠. 40년 전 은미에게 선물하려고 샀다가 못 준 바이올린이요. 혹시, 정말 혹시 그 바이올린을 다시 사용할 날이 올까요? 조사 결과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대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거든요. 박서현, 정말 그 아이가 제 딸일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실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됐어요. 은미와 헤어진 게 95년인데 박서현이 96년생이라면 시기는 맞지만 은미가 그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을 리는 없잖아요. 회장님, 오늘 오후 2시에 박서현 씨와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 차장이 일정을 확인해 주었어요. 며칠 전 제가 박서현에게 후원 관련 미팅을 제안했거든요. 알겠네. 준비는 다 됐나? 네, 3층 소회의실에 세팅해 두었습니다. 사실 후원은 핑계였어요. 저는 박서현과 개인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필요했거든요. 그 아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 했으니까요. 점심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긴장되고 궁금하고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후 2시 정각 박서현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박서연은 단정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차분하면서도 우아한 모습이었죠. 가까이서 보니 더욱 은미를 닮았더라고요. 먼저 차라도 한 잔 드시죠. 감사합니다. 저는 박서연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눈매, 코, 입술의 모양. 정말 은미를 닮았더라고요. 특히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후원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머님의 영향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5살 때부터요. 박서연의 목소리에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묻어났어요. 어머님께서 전문적으로 음악을 하셨나 봐요? 네, 대학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셨고 나중에는 음악교사로 일하셨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역시 은미가 맞았어요. 그런데 음악교사. 은미의 꿈은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왜 교사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족분들은 어떠세요? 아버님께서는 음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서현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는 게 사실 저는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어요. 박서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혼자 키우셨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어서 어릴 때는 많이 궁금했지만
이제는 그냥 어머니와 둘이 사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혼자 키웠다고? 그럼 정말.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태어난 해가 언제인가요?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96년생입니다. 96년. 제가 은미와 헤어진 게 95년 가을이었으니까 시기가 묘하게 맞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두 분만 사시는군요. 네.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면서도 음악을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낮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저녁에는 저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셨어요. 박서현의 말을 들으니 은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갔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생계도 꾸려야 하고.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시는데. 박서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냥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어머님을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어머니를요? 박서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음악 후원 사업을 하면서 여러 음악 교육자들을 만나 뵙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혹시 제가 아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정말요? 어머니를 아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박서현의 눈이 반짝였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박은미라는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어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께 여쭤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박서연이 떠난 후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푸르게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온통 복잡했거든요. 96년생. 혼자 키웠다. 아버지에 대해 모른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했죠. 회장님, 장민석 부회장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요즘 좀 이상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장민석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이상하다니? 며칠 전 콘서트 이후로 계속 뭔가 다른 일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일에 더 집중하시는 것 같고 저는 경계심이 들었어요. 장민석은 원래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야. 혹시 박서현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와 관련된 일인가요? 제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나? 오늘도 그분과 미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후원건 치고는 너무 개인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서요. 장민석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비서실에서 그분에 대한 신상조사를 의뢰하셨다고도 들었고요. 이런 건 보통 후원 관계에서는 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김 차장이 장민석에게 말했나? 아니면 다른 경로로 정보를 얻은 건가?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 건가? 별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회장님께서 요즘 회사 일보다 다른 일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서 걱정될 뿐이죠. 장민석의 말투가 점점 도전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혹시 개인적인 문제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임원들도 궁금해하고 있어요. 장민석?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개인적인 일에 간섭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부회장이라고 해서 회장의 사생활까지 감시할 권리는 없어. 장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의 표정에서 뭔가 계산하는 듯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뭔가 혹시 그분과
특별한 관계가 있으신 건 아니죠? 무슨 뜻인가? 나이 차이도 많이 나시고 자칫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고. 제가 일어서려는 순간 장민석이 더 도발적인 말을 했어요. 게다가 회장님께서 지금까지 후계자 문제로 고민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젊은 여성에게 관심을 보이시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장민석이 정말 뭔가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장민석,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별 뜻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회장님의 명예를 위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나가라. 회장님? 당장 나가라고 했다. 장민석이 나간 후 저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저 사람이 정말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장민석은 예전부터 제 자리를 노리고 있었어요. 제가 아이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 언젠가는 자신이 회사를 이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만약 박서연이 정말 제 딸이라면 장민석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요? 저녁 6시,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지만 저는 아직 집에 갈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김 차장이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퇴근하시지 않으세요? 자네는 먼저 가고 나는 조금 더 있을게. 혹시 추가로 조사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 한 가지 더 알아봐야 할 게 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박은미 씨의 과거 기록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해줘. 특히 95년에서 96년 사이의 기록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서울을 떠나게 된 경위도. 알겠습니다. 김 차장이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빌딩들의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죠. 정말 만약에 박서연이 제 딸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0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죄책감, 은미가 혼자 아이를 키우며 겪었을 고생.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희망도 생겼어요. 제게도 가족이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박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특히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의 그 집중된 표정이요. 정말 그 아이가 제 딸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많은 희망을 품고 있는 걸까요? 내일이면 더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겠죠. 하지만 장민석의 움직임도 주의 깊게 봐야겠어요. 저 사람이 이 일을 어떻게 이용하려 할지 모르니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 김 차장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조사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박은미 씨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입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는 순간이 왔거든요. 어떻게 나왔나? 일단 확실한 건 박은미 씨가 96년 3월에 혼자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3월. 제가 은미와 마지막으로 만난 게 95년 6월이었으니까 시기가 정확히 맞았어요. 병원 기록을 확인해 보니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라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은미 씨는 출산 직후 서울을 떠나 전주로 이사했습니다. 약 10년간 그곳에서 음악학원 강사로 일하며 혼자 아이를 키웠다고 하네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은미는 정말 혼자 아이를 키웠던 거였죠. 그런데 왜 서울을 떠났을까요? 더 조사할 게 있나?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김 차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박은미 씨가 서울을 떠날 때 누군가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당시 금액으로 봤을 때 일반인이 줄 수 있는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은 시기가 출산 직전이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누가 은미에게 돈을 줬을까? 그리고 왜? 혹시 아버지가?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 박은미 씨가 전주에서 지낼 때 종종 서울로 편지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하지만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편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혹시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가 있을 수도. 알겠네. 수고했어. 김 차장이 나간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정황은 박서연이 제 딸일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죠.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의 유품들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는 이미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아버지의 서재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혹시 그곳에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 집은 강남의 오래된 저택이었어요. 40년 넘게 살고 있는 곳이죠.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서니 먼지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모든 게 생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죠. 책장 사이사이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중요한 서류들을 숨겨두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특히 남들이 알면 안 되는 일들은 더욱 깊숙이 감춰두곤 했어요. 1시간 정도 찾았을까? 오래된 책상 서랍 맨 뒤쪽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봉투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게 느껴졌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편지 봉투에는 이정호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씨체가 너무나 익숙했어요. 은미의 글씨였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은미의 편지가 아버지 서재에 있는 거죠? 편지를 꺼내서 펼쳐봤습니다. 정호야,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마음은 너무 복잡해. 며칠 전 카페에서 하지 못한 말이 있어. 나 아기가 생겼어. 내 아기야. 그날 내게 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말하지 못했잖아. 하지만 내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 집안의 압박이 얼마나 심한지. 내 아버지께서 나를 찾아오셨어. 헤어지라고 하시면서 돈도 주셨지. 하지만 나는 그 돈을 받지 않았어. 대신 다른 제안을 했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멀리 가겠다고. 아기도 혼자 키우겠다고. 내가 알지 못하게. 정호야, 나는 내가 가문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아. 그런 내게 나와 아기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 편지도 내게 직접 주지 않고 내 아버지께 맡길 거야. 언젠가 내가 나와 아기에 대해 궁금해할 날이 오면 그때 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하지만 만약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이 편지는 영원히 숨겨둬도 괜찮다고 했어. 사랑해, 정호야. 그리고 미안해.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내 이름을 물려주고 싶었는데 그럴 수는 없겠지? 대신 내 성을 따라 박씨로 키울게. 아기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야.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 건강하게 살아줘. 그리고 행복해야 해. 영원히 사랑하는 은미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이 편지를 숨겨둔 거였어요. 40년 동안이나. 제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분노와 후회,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만약 이 편지를 그때 받았다면, 만약 은미의 임신 사실을 알았다면, 저는 다른 선택을 했을 거예요. 가문도
회사도 모두 포기하고 은미와 아이를 선택했을 거라고요.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을. 제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서재에 메아리 쳤어요. 그러고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정우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병상에서 의식을 잃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도 마음에 짐을 지고 사셨던 거네요. 하지만 죽을 때까지 진실을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은미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저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한 그의 사랑이요. 아기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박서현이 아버지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거군요. 은미가 일부러 말하지 않은 거였어요. 박서현, 그 아이가 정말 제 딸이었어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모르고 살았던 딸. 은미가 혼자 키운 저희 아이.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은미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박서현은 어떨까요?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저는 편지를 소중히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박서현에게도 은미에게도 정직하게 말해야겠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내 아버지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박서현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회장님과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시답니다. 김 차장의 목소리였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은미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고요? 언제? 내일 오후 3시는 어떠시냐고 하는데요. 좋다. 장소는 어디로 하지? 조용한 카페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40년 만의 재회. 저는 어떤 마음으로 은미를 마주해야 할까요? 미안함일까요? 아니면 그리움일까요? 아마 둘 다일 거예요. 편지를 꽉 쥐고 있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였습니다. 4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으로 나오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미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영원히 사랑하는 은미가. 그 마지막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은미는 아직도 저를 사랑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걸 정리하고 살고 있을까요? 내일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박서현, 제 딸, 그 아이는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기쁠까요? 아니면 화를 낼까요? 4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요.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40년 전 그날처럼요. 은미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카페에서 내렸던 비처럼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거예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오후에 은미를 만날 생각을 하니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서랍에서 은미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봤어요. 밤새 몇 번을 읽었는데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회장님, 일찍 오셨네요. 김 차장이 들어오며 인사했어요. 오늘 오후 약속 준비는 어떻게 됐나? 네,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로 예약해 두었습니다. 박서현 씨가 어머니와 함께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40년 만에 은미를 만나게 된다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박서현이 함께 온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요? 그런데 회장님, 김 차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민석 부회장님께서
아침 일찍부터 임원들과 미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미팅?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김 차장이 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서현 씨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장민석이 뭔가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나?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 차장이 나간 후 저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장민석이 정말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김 차장이 급히 들어왔어요. 무슨 일인가? 장민석 부회장님이 박서현 씨를 만나셨습니다. 뭐라고? 오늘 오전에 박서현 씨에게 연락해서 긴급히 만났다고 하는데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장민석이 박서현을 만났다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박서현 씨 쪽에서 오후 약속을 취소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장민석이 뭔 말을 한 거죠? 급히 박서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서현 씨? 아, 네. 회장님. 박서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평소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오늘 약속 말인데. 죄송하지만 취소하고 싶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별일 아닙니다. 그냥 다시 생각해보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박서연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혹시 누군가 무슨 말을 했나요? 아니에요. 제 판단입니다. 박서연 씨, 잠깐만요. 제가 설명드릴 게 있어서. 회장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박서현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장민석이 무슨 짓을 한 거죠? 바로 장민석을 불렀습니다. 장민석, 당장 내 사무실로 와라. 10분 후 장민석이 들어왔어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박서현을 만났다지? 네, 만났습니다. 무슨 말을 했나? 별다른 말은 안 했습니다. 다만 장민석이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그분을 이용하려 하신다고 했죠. 뭐라고? 사실 아닙니까? 갑자기 젊은 여성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시고 신상 조사를 하시고 이런 건 보통 후원자의 행동이 아니죠.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그리고 회장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를 이용하시려 한다고. 이런 소문이 퍼지면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장민석을 노려봤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비열할 줄은 몰랐습니다. 장민석? 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당신이 감히 내 사생활에 개입해?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사를 보호한다고? 아니면 자신의 자리를 보호하려는 거지? 장민석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나도 바보가 아니야. 내가 뭘 노리는지 다 알고 있어. 회장님, 오해입니다. 오해? 내가 후계자가 없다는 걸 이용해서 내 자리를 차지하려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회장님께서 요즘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아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제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임원들도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장민석, 경고한다. 다시는 내 개인적인 일에 개입하지 마라. 하지만 회장님의 행동이 회사에 영향을.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야. 장민석이 나간 후 저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서연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고 은미와의 만남도 물거품이 되었어요.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박은미 씨라는 분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은미 씨가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네, 딸이 갑자기 마음을 바꿨는데 본인은 여전히 회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괜찮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박서연 없이 은미만 만나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어요. 40년 만의 기회였거든요. 좋다. 약속을 잡아줘. 몇 시로 할까요? 가능한 한 빨리. 오후 4시는 어떨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드디어 은미를 만나게 되지만 박서현의 오해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때 김 차장이 다시 들어왔어요. 회장님, 박은미 씨께서 오후 4시에 만나자고 하십니다. 장소는 홍대 근처 조용한 찻집을 원하신다고 하네요. 알겠네. 그리고 회장님, 김 차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장민석 부회장님이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언제? 내일 오전입니다. 회장님의 개인적인 문제가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자고. 역시 장민석이었어요. 저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알겠다. 내일 이사회에서 모든 걸 해결하겠어. 그날 오후 4시 저는 홍대 근처 작은 찻집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떨려서 차를 제대로 운전하기도 어려웠어요. 40년 만에 은미를 만난다니.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장민석의 방해 공작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졌지만 저는 진실을 밝힐 결심이었어요. 박서현이 제 딸이라는 것, 40년 동안 몰랐다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것. 모든 걸 은미에게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리고 함께 박서연을 설득해야겠죠. 찻집 문을 열면서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40년 만의 재회.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후 4시 저는 홍대 근처 작은 찻집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떨려서 차를 제대로 운전하기도 어려웠어요. 40년 만에 은미를 만난다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찻집 안으로 들어서자 한 여성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지만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은미였어요. 제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떤 표정으로 그를 맞아야 할까요? 은미야. 조심스럽게 부르자 그가 돌아봤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특히 그 맑은 눈빛은 4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에도 흰머리가 섞여 있었어요. 정우야, 정말 오랜만이야. 은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앉아. 은미가 앞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어떻게 지냈어? 그냥 평범하게. 너는? 나도 그냥.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실감이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친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서연이 얘기 들었어. 은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서연이에게 관심을 보인다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더라. 은미야, 그건 혹시 알아챈 거야? 서연이가 누구인지. 은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제 아버지 서재에서 찾은 그 편지를요. 이거 내가 보낸 편지지? 은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그걸 어떻게 가지고 있어? 어제 아버지 서재에서 찾았어. 40년 동안 숨겨져 있었던 거야. 그럼 너는 그동안 몰랐던 거야? 응, 어제까지도 몰랐어. 은미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럼 내 아버지가 편지를 숨긴 거구나. 왜 직접 주지 않았어? 왜 아버지한테 맡겼어? 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내가 가문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그날 카페에서 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떠나버렸잖아.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은미야, 만약 내가 그때 이 편지를 받았다면 뭘 했을 것 같아? 모든 걸 버리고 너와 아이를 선택했을 거야. 은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넌 그럴 수 없었을 거야. 너무 많은 걸 포기해야 했으니까. 그래도 시도는 해봤을 거야. 우리 세 명이 함께 살 방법을 찾으려고.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있었지만 저희에게는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어떻게 키웠어? 힘들었어. 특히 처음 몇 년은 혼자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게 정말 어려웠거든. 전주로 내려가서 작은 음악학원에서 강사 일을 했어. 밤에는 서연이를 재우고 혼자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눈물을 흘렸지. 미안해, 은미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 마. 내 선택이었어. 그래도 내가 옆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서연이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내 걸 많이 닮았더라. 성격도 재능도. 그리고 고집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놓친 시간들이 너무 많아.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박서현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를 찾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서연아, 왜 왔어? 걱정되어서요. 그리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박서현이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표정이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장민석이라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뭐라고 했나? 회장님이 저를 이용하려 한다고. 젊은 여성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은 의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역시 장민석의 짓이었군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분 말이 진실이라면 회장님이 왜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실까요? 박서현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물어봤죠. 혹시 회장님을 아시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은미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이분이 내 아버지야. 박서현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놀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정말 그런 거예요? 응. 40년 전에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내 아버지고. 박서현이 저를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그럼 왜 이제야? 내가 몰랐어. 어제까지도. 저는 편지를 박서현에게 보여줬어요. 내 어머니가 보낸 편지인데 내 아버지가 40년 동안 숨겨뒀던 거야. 박서현이 편지를 읽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신 이유가 널 위해서였어. 나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은미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화났지? 화요? 아니에요. 박서현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너무 갑작스러워서 정리가 안 돼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저도 똑같은 기분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혼자였는데 오늘은 갑자기 딸이 생긴 거니까요. 확실히 하고 싶어요. 박서현이 갑자기 말했어요. 정말 회장님이 제 아버지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요. 어떻게? DNA 검사요. 그럼 확실해질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나도 확실히 하고 싶어. 은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꼭 그래야 해? 어머니가 증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회장님도 확신을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당장 가자. 저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기다릴수록 더 궁금해질 테니까. 그래서 저희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진단의학과였어요. DNA 친자 확인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신분증 지참하셨나요? 의사가 차분하게 절차를 설명해 주었어요. 혈액 채취는 간단합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오고요. 예비 결과는 사흘 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 자체는 정말 간단했어요. 저와 박서연의 혈액을 채취하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확률은 99.9% 이상의 정확도로 나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사흘 후. 너무 길다. 박서연이 중얼거렸어요. 나도 같은 생각이야. 저도 공감했습니다. 사흘이 일주일처럼 느껴질 것 같았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박서연이 물었어요. 정말 만약에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우선 내게 사과하고 싶어. 40년 동안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사과는 필요 없어요. 회장님 잘못이 아니니까. 그래도 대신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와 어머니, 그리고 회장님의 관계가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저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천천히 생각해보자. 우선 결과부터 확인하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박서연이 제 딸일까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지만 과학적 증명을 받으면 또 다른 느낌일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장민석이 소집한 이사회가 있었어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흘 후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였어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장민석의 방해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요. DNA 검사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말 긴 사흘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장민석이 소집한 이사회가 있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저를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시도였죠. 회장님의 최근 행동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장민석이 이사회에서 말했어요.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 젊은 여성에게 부적절한 관심을 보이시는 것은 장민석? 저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내 개인적인 일에 대해 함부로 추측하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사회 멤버들을 둘러봤어요. 곧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 그때까지 기다려라. 장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이사회가 끝나고 오후 2시 드디어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겠어요? 지금 갑니다. 저는 바로 은미와 박서현에게 연락했어요. 세 사람이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단의학과 상담실에서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친부관계 확률은 99.98%입니다. 생물학적 친부가 확실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요. 정말인가요? 박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확실합니다. 의사의 대답에 저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정말로 박서연이 제 딸이었어요. 40년 만에 찾은 제 아이였습니다. 은미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네. 박서현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처음으로 그 아이가 저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저도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포옹이었어요. 병원을 나와서 저희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서현이 물었어요. 회사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싶어. 넌 내 딸이고 정당한 후계자야. 후계자요? 응.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재능도 있고 인품도 훌륭하고. 은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발표하면 회사에 혼란이 오지 않을까? 상관없어.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하니까. 저는 결심이 확고했어요. 그리고 장민석 같은 인간들의 음모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다음 날 오전, 저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주도하는 회의였어요.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어요. 박서현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제 딸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40년 전 제가 사랑했던 여성이 혼자 낳아 키운 아이였습니다. 저는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DNA 검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장민석이 일어났어요. 갑작스러운 발표인데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회사에 미칠 영향은? 영향? 무슨 영향?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딸을 찾았다는 게 무슨 문제가 되나? 하지만 후계 구조의 변화가. 후계 구조? 저는 장민석을 노려봤어요. 혹시 자네가 내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장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게 아니라. 장민석, 솔직히 말해봐. 자네는 내가 아이가 없다는 걸 이용해서 내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은. 그리고 내 딸에게 접근해서 거짓말을 한 것도 자네지?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임원들이 장민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실을 말해봐. 박서현에게 뭐라고 했나? 장민석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가 젊은 여성을 이용하려 한다고 했지? 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라고? 그건. 장민석, 자네는 해고야. 회장님, 당장 짐을 싸고 나가라. 장민석이 항의하려 했지만 다른 임원들도 제 편이었어요. 장민석의 야심은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든 어디든 가서 해봐라.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 회사에서 자네 자리는 없어. 그렇게 장민석은 태성건설에서 쫓겨났습니다. 그의 음모는 완전히 실패로 끝났어요. 이사회가 끝난 후 저는 박서연을 회사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이제 정식으로 회사 일을 시작해보지 않을래? 저요? 갑자기? 음악재단을 만들 생각이야. 내가 이사장을 맡아주면 어떨까? 박서현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네요. 그리고 회사 경영도 천천히 배워봐. 넌 내 후계자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은미야. 응? 우리 다시 시작하자. 뭐라고? 결혼하자. 40년 늦었지만. 은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우야, 우리 이제 늙었잖아. 늙으면 어때?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인데. 박서현이 옆에서 박수를 쳤어요. 찬성이에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서연아, 내 생각은?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계시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은미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완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며칠 후 언론에 발표가 났어요. 태성건설 이정호 회장,
40년 만에 딸 찾아.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박서현, 태성건설 후계자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죠.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물론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후계자가 회사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하지만 박서연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설명했어요. 저는 음악재단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쌓아 올린 태성건설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 당당한 모습에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저와 은미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정말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의미 있었어요. 이정호, 박은미와 혼인하여 평생 사랑하고 보살필 것을 맹세하십니까? 네, 맹세합니다. 40년 늦은 맹세였지만 진심이었어요. 결혼식에서 박서연이 특별 연주를 해주었어요. 바로 그 곡이었어요.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40년 전 그 음악으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이 다시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연주가 끝나고 박서연이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서연아.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이 참 묘하다고요.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장민석 같은 사람의 방해도 있었지만 진실은 결국 승리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갈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시간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3개월이었죠. 겨울이 깊어가던 1월의 어느 날, 특별한 날이 왔습니다. 태성건설 음악재단의 공식 출범식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아버지, 긴장돼요. 박서현이 저에게 말했어요. 오늘 그는 음악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임명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저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3개월 동안 함께 지내면서 정말 많이 가까워졌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아버지와 딸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저를 후계자로 발표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넌 내 딸이야. 그리고 이 3개월 동안 내가 보여준 능력을 보면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거야. 실제로 박서연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줬어요. 음악재단 준비 과정에서 경영 마인드와 리더십을 발휘했거든요. 행사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음악계 인사들, 재계 관계자들, 언론사 기자들까지 모두 오늘 발표를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단상에 올라서서 인사했습니다. 오늘 태성건설 음악재단의 출범을 알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박서연 이사장은 제 딸입니다. 그리고 태성건설의 공식 후계자입니다. 순간 행사장이 술렁거렸어요.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공식 발표는 처음이었거든요. 40년 전 제가 사랑했던 여성이 혼자 키운 아이였습니다. 최근에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제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객석에 앉아 있는 은미를 바라봤어요. 그도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지난달에 박은미 씨와 결혼했습니다. 40년 늦은 결혼이지만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일어서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박서현이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박서현입니다. 딸의 당당한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음악재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쌓아 올린 태성건설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제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다니. 은미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40년 만에 딸을 찾으신 기분이 어떠세요? 글쎄요. 말로 표현하기 어렵네요. 그냥 완전해진 느낌이에요.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달까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음악재단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서연이가 천천히 회사 경영을 배워나가겠죠. 리셉션 중에 박서연에게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박서현이 인사했어요. 그런데 왜인지 얼굴이 살짝 빨개지더라고요. 이번에 재단에서 후원하는 연주회에서 함께 작업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바이올린 연주를 정말 존경합니다. 네, 좋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혹시 저기 둘이 좀 어떤 것 같지 않아? 은미가 제 옆에 와서 속삭였어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 딸에게도 사랑이 찾아오는 건 아닐까?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서연이도 이제 자신의 사랑을 찾을 나이잖아요. 김민준이라는 젊은 지휘자는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진지하면서도 예의 바른 느낌이었거든요. 한 달 후, 저와 은미의 정식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정말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였죠. 이정호, 박은미와 혼인하여 평생 사랑하고 보살필 것을 맹세하십니까? 네, 맹세합니다. 40년 늦은 결혼이었지만 그 어떤 결혼보다 의미 있었어요. 박은미, 이정호와 혼인하여 평생 사랑하고 보살필 것을 맹세하십니까? 네, 맹세합니다. 은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박서현이 특별 연주를 해주었어요. 오늘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을 축하하며 가족을 위한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바이올린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였죠. 연주하는 서연이를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4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 옆에서 김민준 지휘자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을 보니 서연이를 향한 특별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둘 정말 좋은 커플이 될 것 같아. 은미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그러게. 서연이도 이제 자신의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어. 연주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저는 딸을 꽉 안아주었어요.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 사랑해. 그날 밤 저는 새 가족과 함께 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꿈만 같아. 은미가 중얼거렸어요. 꿈이라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건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고. 창밖으로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2월의 마지막 눈이었죠.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따뜻한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서연이가 말했어요. 제가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다니. 우리도 마찬가지야. 저는 딸과 아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이 참 묘하다고요.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몇 개월 후 정말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서연이가 김민준과 사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알고 있어. 김민준 지휘자지? 어떻게 아셨어요? 아버지 눈에는 다 보이거든. 서연이가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좋은 사람 같더라. 서연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정말요? 어머니도 좋아하실까요? 당연하지. 어머니도 벌써 눈치채셨어. 사랑은 이어지는 거라고 하죠. 저와 은미의 사랑이 서연이를 낳았고, 이제 서연이도 자신의 사랑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김민준이 정식으로 인사를 왔어요. 안녕하십니다. 서연이를 좋아하는 김민준입니다. 반갑네. 함께 서연이와 진지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서연이가 좋다면 나도 좋아. 다만 우리 딸 잘 대해주게.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주는 정말 성실하고 좋은 청년이었어요. 서연이와 정말 잘 어울렸죠. 몇 달 후 태성건설 직원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회장님이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러게요. 가족을 찾으시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서연이 이사장님도 정말 훌륭하시고요. 회사 분위기도 한결 밝아졌어요. 음악재단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해졌고요. 1년 후 서연이와 김민준의 약혼식이 있었어요. 축하해, 서연아. 고마워요, 아버지. 아버지 덕분에 이런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스스로 찾은 거지. 아니에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은미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정말 감사해. 뭐가? 서연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그리고 나를 다시 받아줘서.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우리는 원래 한 가족이었잖아. 그래도, 정우야. 응? 고마운 건 나야. 이렇게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줘서. 저희는 손을 잡고 별을 바라봤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사랑은 여전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정말 긴 여행이었죠. 40년이라는 시간을 돌아 결국 진짜 가족을 찾게 된 이야기였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잊지 못하는 첫사랑이 있으신가요? 시간이 흘러도 가슴 한편에 남아있는 그 사람이요. 제 이야기처럼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진짜 사랑은 시간을 이긴다는 걸 저는 몸소 경험했습니다. 40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세상 전부 같은 힘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40년 전 저처럼 가문이 압력에 굴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는 삶과 모든 걸 잃더라도 사랑을 선택하는 삶 중에서 말이에요. 정답은 없겠지만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혹시 포기했던 사랑이 있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도 시간도 중요하지 않으니까요.